아이고 유난이다 유난이야 얘. 그렇게 네가 안 먹어놓고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가 사돈 어른 앞에서 뭐가 되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사돈어른, 이번 일은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병원비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듯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체면과 돈 이야기뿐인 사돈의 태도. 무너진 건 심장이었고 끊어진 건 인내였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당신들 손으로 이 지경을 만들고도 체면 걱정이 먼저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뭐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주먹이 퍽 하고 정확하게 주저함 없이 사돈의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지금 이 순간의 분노가 한 줄기 번개처럼 응축된 단 한 방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아버지!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밭고랑 사이로 스며들며 하루를 깨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텃밭을 돌보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죠. 최순자, 올해 67.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서울에서 온 조용한 미망인 정도로만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순자는 호미를 들고 배추밭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곳으로 이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평온함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치열했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밭을 가꾸던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김할머니. 날씨가 좋아서요. 그런데 딸은 언제 와? 결혼 이후에 못 본 것 같아.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죠. 바쁜 모양입니다. 워낙 일이 많아서요. 사실 딸 최지수는 순자에게 있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40년 전 순자는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겪어야 했죠. 그 아픔은 남편과의 관계까지 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홀로 남은 순자는 오랫동안 공허함을 견뎌내야 했죠. 그러던 중 보육원 후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17살의 지수를 만났습니다. 영리하고 의젓한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항상 책을 끼고 다니며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지수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삼겠다고 말이죠. 법적 절차를 거쳐 지수를 양딸로 받아들인 순자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수를 키웠습니다. 지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했죠. 바로 취직해서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하지만 지수가 결혼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죠. 서울 강남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시댁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많고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스며 있었지만 순자는 새 가정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밭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박한 시골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지수의 대학 졸업사진과 결혼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속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신랑인 진유차는 잘생긴 외모에 점잖은 인상이었죠. 준상그룹이라는 제법 큰 기업의 장남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갔으니 다행이야.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지수의 결혼을 허락하기 전에 상대방 집안을 꼼꼼히 조사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회사, 진중한 집안이라 판단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며 지수를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었죠. 결혼한 딸이 친정을 자주 들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정말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곧 시간 내서 뵈러 갈게요.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안부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문자 속에서 느껴지는 지수의 목소리는 왠지 힘없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지만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겠거니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들을 떠올렸죠. 배추를 솎아내야 하고 무밭에 물도 줘야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죠.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고 배추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미질을 하며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죠. 오늘은 지수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딸과의 연락이 뜸해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작 사위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밭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죠. 지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이 애가 언제 한번 와서 이 맛을 볼까?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순자 씨 되십니까? 최지수 환자의 보호자시죠?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저희는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길에서 쓰러져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빨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다친 건가요? 일단 의식은 있으십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 것도 어려웠죠.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딸에 관한 일이라니 도저히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왜 길에서 쓰러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오직 빨리 딸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강남성 모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지수의 이름을 대자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죠. 3번 병실에 계십니다. 순자는 서둘러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지수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마치 바람에 꺾일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팔과 다리 곳곳에 남아있는 멍자국들이었습니다. 지수야.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1년 전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찼던 자신의 딸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죠. 지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지수야,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는 손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죠.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딸의 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상은 크지 않지만 영양실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몸 곳곳에 있는 멍자국들이 오래된 것들입니다.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보이네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물었죠. 지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수는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엄마, 저 죽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죽고 싶다고 말하다니. 누가 우리 지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지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시댁에서 알게 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지수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결혼 초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시부모님들도 나름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싹 변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신도 불분명한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감정이 상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모멸감을 느끼며 지내왔다니. 그런데 엄마,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어요.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준상그룹 재무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공인회계사로서 회사 장부를 검토하는 게 제 업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어요.
계열사 간에 이상한 거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이중 장부도 있었어요. 위장 계약서까지 발견했죠. 순자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기업 재무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했죠. 회계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뭐가 달라졌어?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아니,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완전한 감시와 통제였어요. 이후에는 회사도 못 나가게 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애가 예의가 없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식으로요. 사소한 것까지 모두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고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찬 오빠. 아니, 그 사람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를 감싸주는 것 같더니 점점 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직접 제게 손직업까지.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팔에 있는 멍자국들을 다시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죠. 때렸구나. 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회사 일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순자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기업이에요. 함부로 괜히 나섰다간 엄마 명성에도 흠집이 날까 봐서.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를 먼저 걱정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바보야. 엄마가 뭘 못해서. 엄마, 더 있어요.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전 모든 걸 기록했어요. 폭언, 폭행, 모든 것을요. 회계사라서 증거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순자는 딸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증거를 모았다니. 그리고 회사 비리 자료도 모두 복사해뒀어요.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것 같아서요. 지수야. 엄마,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거식증이 왔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차피 토할 거 왜 먹이냐고 하시면서 시아버지는 우리 집안 가업에 이혼은 없다며 협박하시고.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찬 오빠는 너 이거 어디다 말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비웃었어요. 경찰과 검찰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기는 무서울 게 없다고. 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죠. 지수야. 네, 엄마.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순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댁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최순자가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토록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지수와의 대화가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죠. 3명의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바로 지수의 남편 진유찬이었죠. 그 뒤로 중년의 여성과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양혜숙과 시아버지 진상국이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 진유찬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지수가 갑자기 쓰러져서 놀랐습니다. 괜찮은가요? 시어머니 양혜숙이 말했지만 정작 침대에 누워있는 지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만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그토록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진상국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말입니까? 마무리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지수가 몸이 안 좋은 건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서. 시어머니 양혜숙이 마치 지수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밥을 잘 안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딸을 굶겨가며 괴롭힌 것은 자신들인데 마치 지수가 제멋대로 그런 것처럼 말하다니. 예민한 성격이요?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죠. 엄마, 우리 지수가 예민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글쎄요, 집에서 워낙 신경질적으로 굴어서. 진유찬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지수의 상태가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신경질적? 순자는 딸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팔에 있는 멍자국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이것도 신경질 때문에 생긴 건가요? 진유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양혜숙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건 실수로. 실수? 이렇게 많은 멍이 모두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장모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지수를 사랑해서. 순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만 가득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니? 뼈만 남을 때까지 굶기고 때리고 협박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진상국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지수를 돌봤습니다. 다만 지수가 회사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자는 이미 지수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상그룹의 비리를 발견한 지수가 양심적으로 보고했다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 것을 말이죠.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불법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게 민감한 반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상국의 얼굴이 싸늘해지더니 되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순자는 사돈댁의 어이없는 태도에 참아온 분노가 터졌습니다. 순자의 주먹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더니 진상국의 뺨에 정확히 꽂혔고 진상국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어머! 양혜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진유찬이 급하게 아버지를 부축했죠. 순자는 과거 학창시절 청소년 복싱 대표였습니다.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뒀지만 몸에 밴 기술과 반사신경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가슴속 깊이 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순간 그녀의 주먹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날카롭고 무서웠습니다. 자식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알아야죠. 순자가 찬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먹은 경고입니다. 이제 당신들 자본이 맞을 차례죠.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미망인이 무슨 자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이죠. 순자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돈 앞에 던졌죠. 다운에셋 펀드 회장 최순자입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운에셋 펀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5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진유찬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사돈은 명함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의 딸을 괴롭혀왔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론 감히 대들 수도 없었거든요. 문이 닫힌 후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복싱을 하셨던 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어머니가 한 번의 주먹으로 건장한 남자를 쓰러뜨리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조금 했었지. 오랜만에 몸 좀 썼더니 기분이 꽤 후련하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이 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무나 저렇게 정확하고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수는 피식,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지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준상그룹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엄마를 믿어줘. 저 사람들이 우리 딸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순자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지수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사돈댁 식구들이 나간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의 결혼식 때가 떠올랐거든요. 최순자, 다운에셋 펀드 회장. 대한민국 5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여성이었습니다. 외부에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자에게도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부와 지위는 사람을 가식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지수의 결혼을 앞두고 모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결혼하자고 제안했었죠.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 돈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녀는 순자를 시골에서 소소하게 사는 조용한 미망인으로 소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결혼 당시 순자는 사돈댁의 재무와 계열사를 철저히 검토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 회사, 진중한 집안이라 판단에 별다른 의심 없이 결혼을 승낙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상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수집해 주세요. 이번에는 더 깊이 파봐야 합니다. 다운에셋의 조사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죠. 그렇게 1시간 후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최순자?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해냈죠. 나야 나. 방앗간 집 아들 조현우. 조현우?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현우는 순자의 중학교 동창이었거든요. 너 실력 여전하더라. 조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까 병실에서 주먹 날리는 거 봤어. 복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여전히 복싱 대표 최순자답더라.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조현우가 그 장면을 봤다니. 너가 그걸 어떻게? 난 강남 성모병원 내과 과장이야. 조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조금 전 회진 돌고 있는데 내 병실에서 봤던 그 중년의 남녀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더라. 소견서 써달라고 하면서. 소견서? 응. 내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그리고 너한테 맞은 것도 상해 진단서도 써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병실에서 널 보기도 했고 환자 차트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 짓이 더 문제였어. 그래서 써주지 않았지. 순자는 사돈댁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뭘? 우리 사이에. 그런데 순자야. 조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내가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너가 나 도와준 거. 순자는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덩치 큰 아이들이 조현우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나섰던 일 말이죠. 그때 너가 나한테 말했잖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말 때문에 난 의사가 됐어. 조현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사람들 뻔뻔한 행동 보니까 내가 더 화나더라. 순자는 오랜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즉시 준상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겉모습이 아닌 내부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론 급성장한 대기업 제조업체였지만 내부는 재무 분식과 내부 갑질,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얼룩진 회사였던 것입니다. 순자가 결혼 전에 조사했을 때는 위장회사와 가짜 자문단을 통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져 있었던 거였죠. 더욱 분노가 치민 것은 준상그룹이 지수를 괴롭힌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육원 출신 때문만이 아니었죠. 지수가 발견한 회계 비리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수를 입막음하려고 했구나.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를 괴롭히고 통제한 것은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준상그룹은 순자를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무력한 여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대담하게 지수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줬으니까요. 다운에셋 펀드 회장이라는 진짜 정체를 말이죠. 순자는 염치 없는 사돈댁의 행동에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의사에게 소견서까지 써달라고 했다니 지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 뻔했거든요. 다행히 조현우가 거절해줬지만 만약 다른 의사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준상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운에셋 펀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준상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말이죠. 그래, 나 최순자야. 이제 박살내 줄게. 순자의 눈빛에는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펀드의 여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기업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했던 그 실력을 이제 복수를 위해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채로 지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순자는 이미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놓았죠. 펀드 업계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운에셋에서 가장 신뢰하는 김이사의 번호를 눌렀죠. 김이사, 준상그룹 주식 대거 매집을 시작하세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네, 회장님.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까요? 최대 주주가 될 때까지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운에셋의 막강한 자금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전화를 끊은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딸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곧이어 정 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운에셋의 정보 수집 전문가였죠. 정 차장, 준상그룹 경영진의 주식 교차담보 현황을 파악하세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오늘 밤까지요. 순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다음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주식 매집만으로는 부족했죠. 내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신뢰하는 동료였죠. 박 부장, 내부 고발자와 접촉해야 합니다. 준상그룹 내부 회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회장님,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법무팀의 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이 변호사,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에 관한 모든 법적 근거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기업 내부 비리 고발에 관한 절차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급한 사안인가요? 매우 급합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순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깨어나 있었죠.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일 때문에 전화 좀 했지.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지수야, 엄마를 믿어줘. 지금까지 우리 딸이 확보한 증거들도 있고 엄마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현우였죠. 순자야, 시간 있어?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정보야. 1시간 후 순자는 병원 카페에서 조현우를 만났습니다. 조현우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죠. 순자야, 진유찬의 어머니. 예전에 우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다닌 적 있어.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응. 감정조절장애, 통제욕, 피해망상. 꽤 심각했지. 그 기록, 법정 기록으로 사용한다면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순자는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적 문제가 지수에 대한 학대와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조현우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간호사 하나가 있어. 그때 양혜숙 씨를 담당했던 간호사인데 그 사람이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말했는데? 며느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했어. 저 애는 내 말을 안 들어서 문제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그 간호사와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연결해 줄게. 조현우는 곧바로 김소영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시간 내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0분 후 김소영 간호사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에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조 과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양혜숙 씨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며느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내가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셨죠. 순자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면서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여자가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다. 집안일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정말 병적인 수준이었어요. 김소영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양혜숙 씨가 며느리가 우리 집안 비밀을 알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뭔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적 문제, 회사 비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수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소영이 떠난 후 조현우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야. 고마워, 현우야. 순자는 병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고 말이죠. 지수가 확보한 증거들, 시어머니의 정신과 기록, 그리고 다운에셋의 막강한 자금력까지 준상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고 순자와 함께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동안 순자는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운에셋의 막강한 자금력이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상그룹 주식을 대거 매집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분산 매수를 진행했죠.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회장님, 준상그룹 지분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지분은 78%입니다. 최대 주주 지위 확보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상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죠. 같은 시각 준상그룹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최대 주주가 바뀐 상황을 파악하느라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대체 누가 우리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들인 거야? 진상국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여러 투자회사를 통해 분산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빨리 알아내. 당장.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상그룹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새로운 최대 주주인 다운에셋 펀드 명의로 말이죠. 진상국과 진유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순자, 그 여자가. 진상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준상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존 경영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주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죠. 오전 10시 정각 순자가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넘긴 모습은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의 모습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다운에셋의 임원들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에셋 펀드 회장 최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상그룹의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상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입니다.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죠. 순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수집한 이중장부, 위장계약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었죠.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자료들은 준상그룹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계열사 간 부당한 자금 지원, 허위 매출 계상,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 모든 것들이 준상그룹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유찬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작된 것일 수도.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순자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양혜숙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김소영 간호사의 증언서였죠. 귀하의 어머니께서 며느리에 대해 보인 병적인 집착과 통제 욕구, 그리고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진 과정이 의료진의 증언과 함께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더 나아가 이런 가정폭력이 회사 기밀 유지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수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유찬이 지수를 협박하며 너 이거 어디다 말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진상국과 진유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경영진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 선임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주주들의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찬성 87%, 반대 13%였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준상그룹의 기존 경영진은 모두 해임되며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합니다. 진상국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키워온 회사라고 하셨나요?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순자는 즉시 감사팀을 투입했습니다. 준상그룹 내부의 모든 부정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동시에 관련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준상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으며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기업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법정에서는 지수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죠. 폭언 녹취,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조직적 학대의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피고 측의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지수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충분한 보상까지 받게 된 것이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조현우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그때 운동장에서 나 지켜줬던 거 기억 안 나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 넌 그때도 지금도 정의로워. 조현우의 말에 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격려가 마음 깊이 와 닿았거든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순자와 지수는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지수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상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진상국과 진유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펀드 여왕의 완벽한 복수라고 보도했죠. 4월의 어느 따스한 오후 서울 한복판에 새로 문을 연 지수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학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연단에 선 지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침대에 뼈만 앙상하게 누워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건강한 혈색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재단 이사장 최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세상 어디에도 제가 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석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지수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순자를 향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 하나 지켜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오늘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혼자만 구원받을 순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벅차올라서 손이 떨렸거든요. 개소식이 끝난 후 모녀는 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엄마, 지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친부모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엄마가 있었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의 딸로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수야, 엄마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렇게 강하게 일어서줘서. 순자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 그대로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펀드 회장이라는 타이틀, 막대한 재산,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넌 엄마 인생 최고의 자산이야. 순자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그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한 여성이라고 부르겠지만 진짜 성공은 바로 이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엄마, 내일부터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바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테니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절망도 없었죠. 이제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지수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최순자와 최지수, 이 모녀에게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